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4세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제 혈압과 아내의 당뇨 수치가 계속 나빠지면서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을 회사와 집을 오가며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이메일 확인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더군요. 은퇴금과 모아둔 돈으로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을 매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희와 같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주변에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전원 생활을 꿈꾸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꿈과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겪어보니 알게 된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았던 것도 나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 없이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집을 알아볼 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설렜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괜찮은 집을 찾아다녔죠.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하고 부동산에 전화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마치 신혼 때 집을 구하던 그때처럼 설레고 기대됐습니다. 한 석 달 동안 20곳이 넘는 집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집은 너무 낡았고 어떤 집은 위치가 안 좋았고 어떤 집은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10년 된 전원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변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낮은 산이 있어서 경치가 참 좋았어요. 마당도 넓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고 집 구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실이 넓고 방이 3개라 나중에 자식들이 놀러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나무 데크가 있는 마당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했죠. 집주인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도시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연세가 많으셔서 도시 가까이 가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집값도 서울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 부담 없이 매입할 수 있었고요.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면 전원주택을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 남는 돈으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계약하던 날 집주인께서 겨울에는 보일러를 잘 관리하셔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습기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마당 관리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평범한 당부 정도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당 가꾸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사를 한 것은 초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정말 좋았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계절의 변화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공기가 정말 달랐어요. 서울에서는 아침마다 매연 냄새가 났는데 여기는 풀냄새, 흙냄새가 났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눈을 뜨고 해질녘이면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집 앞 작은 텃밭에 상추며 고추며 심으면서 행복해했고 저는 주말 농장도 아닌 진짜 내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했어요. 도시에서는 마트에서 사 먹기만 했던 채소들을 직접 키운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것을 매일 관찰하고 고추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매일 텃밭 일을 하다 보니 운동도 따로 할 필요가 없었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시에서는 헬스장 끊어놓고도 한 달에 몇 번 가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 달 만에 체중이 3kg이나 빠졌어요. 혈압도 조금 내려갔고 아내의 혈당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대로만 하면 약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아내와 저는 매일 저녁 마을 뒷산을 산책하면서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산책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바빴고 피곤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하기도 했어요. 여기 와서 너무 좋다고 너희도 은퇴하면 시골로 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첫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더니 12월이 되자 정말 춥더군요.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온도를 최고로 올려도 실내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실은 그나마 나은데 방은 더 추웠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은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고 벽도 차가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전 주인이 말했던 보일러 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이 집의 단열 문제를 돌려 말한 것이었던 거죠. 내복에 털옷까지 껴입고 집 안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손이 시려서 장갑을 끼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무릎 담요를 두르고 있어야 했고 발도 시려워서 수면 양말을 신고 지냈죠. 도시에 있던 아파트에서는 반팔 입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겨울 외출복을 입고 집 안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밤에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불이 차가워서 한참을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기름 보일러라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기름값이 나가니 은퇴한 몸으로는 부담이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살 때는 한 달 난방비가 15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는 그 3배가 넘게 나가는 거예요.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 동안 난방비만 15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연금 받는 것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난방비로만 이렇게 나가니 부담스러웠죠. 기름 배달 아저씨가 한 달에 2~3번씩 오셨는데 올 때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스트레스였어요. 단열을 새로 하려면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창호를 바꾸고 벽에 단열재를 넣고 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 전세도 아니고 우리 집인데 돈을 그렇게 들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용 뽁뽁이를 사다가 창문에 붙이고 문풍지를 붙이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수건을 둘둘 말아서 문틈에 끼워 넣기도 했어요. 이런 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3월 말이 되니 날씨가 풀리면서 다시 살 것 같더군요. 보일러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키고 했어요.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다시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텃밭에도 봄 채소를 심기 시작했고 꽃들도 피기 시작했어요. 아, 이래서 시골에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눅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습기가 차면서 벽지 귀퉁이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이불도 늘 축축한 느낌이었습니다. 옷장을 열면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신발장 안에 있던 신발에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제습기를 2대나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제습기를 돌려도 물통이 금방 찼습니다. 하루에 5~6번씩 물을 버려야 할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 이 집이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서 장마철이면 습기가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집 뒤에 옹벽이 있고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통풍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였고요. 전 주인도 그래서 건강 문제로 도시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웃에게 들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못 살겠다고 하셨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처음 계약할 때 하셨던 습기 관리 이야기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여름이 되니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덥기야 서울도 덥지만 여기는 통풍이 잘 안 돼서 찜통 같았어요. 집 뒤에 옹벽이 있고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해가 내리쬐어 뜨겁고 밤에는 열기가 빠지지 않아 더웠어요.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고 안 틀자니 견딜 수가 없었죠. 한 달 전기세가 4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전기세 그렇게 돈이 나가니 은퇴 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모기며 파리며 온갖 벌레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충망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어디선가 계속 들어오더군요. 문을 여닫을 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환기구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녁에 TV를 보고 있으면 모기가 귓가에서 윙윙거리고 파리가 날아다녔습니다. 전기 모기채를 들고 다니면서 잡아야 했어요. 한 번은 거실에 지네가 나타나서 아내가 기겁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벌레들이 여기서는 흔하게 나타났어요.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마당 관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마당이 좋았는데 잡초가 자라는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풀을 뽑아도 금방 또 자라났습니다. 여름철에는 사흘만 지나도 무릎까지 풀이 자랐어요. 비가 오고 나면 더 빨리 자랐습니다. 아침에 풀을 뽑았는데 저녁에 보면 또 자라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끝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제초기를 사서 돌려봤지만 제초기 다루는 것도 쉽지 않았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초기가 무거워서 들고 있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등과 허리도 아팠죠. 허리와 무릎이 안 좋았던 저로서는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면 편하겠지만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데 제초제를 뿌릴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농약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뽑거나 제초기로 밀어야 했습니다. 여름 한철은 거의 매일 풀을 뽑았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은 못하고 풀 뽑는 일만 했습니다. 친구가 놀러와서 하는 말이 이게 전원생활이냐 노동생활이냐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마을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도시에서 온 새댁네라고 부르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옆집 할머니께서 김치를 담가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텃밭에 식물 모종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인심이 시골의 매력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자꾸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정겹게 느껴졌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니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한두 시간씩 계시다 가시니까 아내도 저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집에 일이 있어도 할머니 오시면 다 멈추고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했어요. 바쁘다고 말씀드려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집 안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시는 것도 불편했어요. 부엌에 가서 이것저것 열어보시고 방에도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시고 그러셨어요. 사생활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문을 잠그고 있으면 왜 문을 잠그냐고 서운해 하셨고요. 도시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는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웃과 인사만 하고 지내면 되는데 시골에서는 그게 아니더군요. 마을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고 누가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랑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복잡했습니다. 모르고 한쪽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가 다른 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예를 들어 마을 이장님과 부이장님이 사이가 안 좋으신데 제가 이장님 집에 놀러 갔다가 부이장님한테 눈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차 갔던 건데 말이죠. 그 후로 부이장님이 저희를 이장님 편으로 보시더군요.
중립을 지키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의 같은 데 나가면 어른들끼리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텃세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지만 은근히 외지인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마을 행사에 참여해도 어딘가 경계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죠. 마을에서 뭔가 결정할 때도 저희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마을에서 몇십 년 산 사람들의 의견만 중요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잠깐 거쳐가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마을에 녹아들려고 노력해도 30년 넘게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골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마을 일도 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외지인이었어요. 한 번은 마을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어디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들 각자 할 일을 하시는데 저만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까운 병원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동네에 보건소가 있긴 했지만 진료 시간도 짧고 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사흘만 오셔서 진료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했어요. 약 처방도 간단한 것만 가능했고 조금만 복잡한 증상이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가까운 병원까지 40분이 걸렸어요. 밤이라 길도 어둡고 아내는 계속 아파하고 저는 운전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119를 불렀지만 구급차도 30분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갔는데 길도 잘 모르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항상 불안했어요. 혹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이가 50대 중후반이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잖아요. 도시에 있을 때는 집 앞에 병원이 있어서 걱정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장 보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동네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긴 했는데 물건 종류도 별로 없고 가격도 비쌌어요. 라면 한 봉지가 대형마트보다 1,000원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도 신선하지 않고 가격만 비쌌어요. 우유 같은 것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차를 타고 읍내 마트까지 가서 장을 봐야 했어요. 왕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나이 들어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은 더 힘들었어요.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길이 미끄러워서 정말 위험했습니다. 한 번은 눈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도랑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한 번 장 보러 나가면 반나절이 걸렸어요. 마트 가는 시간, 장 보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합치면 3, 4시간은 좋게 걸렸습니다. 교통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시골이에요. 버스는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고 택시를 부르려면 기본료의 할증까지 붙어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긴 적이 있는데 그날 하루 집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하더군요. 만약 제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도시에서는 지하철이며 버스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차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운전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벌써 야간 운전이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밤에 운전하면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면 왕복 3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서울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겼는데 점점 귀찮아지더군요. 나가는 것도 힘들고 오는 것도 힘들고 특히 저녁에 술 한잔하고 나면 운전해서 집까지 오는 것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소주를 몇 잔 했는데 대리운전을 부르면 1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대리운전 기사님도 이렇게 먼 데까지 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왔는데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고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시골집 구경한다고 한두 번 놀러 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멀기도 하고 오는 길도 복잡하고 해서 오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자나 전화는 하지만 만나는 횟수는 확실히 줄었어요. 평생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인데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에서는 영화 보고 싶으면 극장 가고 공연 보고 싶으면 공연장 가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가까운 영화관까지 차로 50분이 걸렸습니다. 영화 한 편 보려고 왕복 2시간을 운전해야 하니 쉽게 나가지 못했어요. 책을 사려고 해도 서점이 없고 도서관도 멀었어요. 읍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긴 했는데 책 종류가 많지 않았고 최신 책도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화적으로 메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TV만 보고 지내니 답답하더군요. 도시에서는 주말이면 전시회도 가고 공연도 보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박물관도 미술관도 극장도 다 멀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서울까지 나갈 수도 없고요. 아내는 문화센터 강좌 같은 것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읍내에 작은 문화센터가 있긴 했는데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집에만 있게 되고 무료해지고 그랬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집 앞 도로를 제가 직접 치워야 했어요. 마을 안길은 아무도 안 치워주거든요. 한 번은 밤새 눈이 30cm 넘게 쌓였는데 아침부터 2시간 동안 눈을 치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숨이 차서 쓰러질 뻔했어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눈삽으로 눈을 퍼서 옆으로 치우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손에 물집이 생겼어요. 땀이 나서 옷을 벗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했고요. 제설 작업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도시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 치워줬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해야 하니 힘들었습니다. 집 수리도 큰 문제였습니다. 뭔가 고장나면 수리기사를 부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출장비가 기본 10만 원씩 나가고 간단한 수리에도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한 번은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어요. 도시에서는 20만 원 정도면 될 일인데 출장비 때문에 2배 이상 나간 거죠. 전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기 기사님을 부르는데 한참 걸렸어요. 당일 올 수 없다고 해서 이틀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제가 직접 고쳐야 했는데 평생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수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수도꼭지가 새면 유튜브 보면서 패킹을 교체하고 전등이 나가면 직접 갈아 끼우고 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고치기도 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안 될 때도 많았어요. 한 번은 싱크대 배수구를 고치려다가 더 망가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목재 데크나 외벽도 관리가 필요했어요. 1년에 한 번은 페인트 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들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업체에 맡기면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직접 했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주말마다 페인트 칠하고 그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문제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쓰던 빠른 인터넷이 여기서는 느렸어요.
영상 하나 보는데도 버퍼링이 걸리고 화상 통화는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것도 스트레스였죠. 업무를 볼 때도 불편했고 자식들과 화상 통화할 때도 잘 안 돼서 답답했어요. 밤의 어둠과 정적도 처음에는 낭만적이었지만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어서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어요. 집 주변이 다 어두우니까 혹시 누가 들어와도 모를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빈집 털이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불안해졌죠.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봤는데 고라니가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 번은 담장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냥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밤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밤에도 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오가니까 안심이 되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벌레와 동물들도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름에는 모기가 엄청났고 파리며 개미며 온갖 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번은 부엌에 쥐가 나타나서 아내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쥐덫을 놓고 쥐약을 놓고 했지만 계속 나타났어요. 밤에 천장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어요. 봄에는 뱀이 마당에 나타나서 정말 놀랐어요. 독사는 아니었지만 뱀을 보는 것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길이가 1미터는 좋게 되는 뱀이 마당을 지나가는 걸 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이후로는 마당에 나갈 때마다 발밑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풀 뽑을 때도 혹시 뱀이 있을까봐 무서웠어요. 고양이라도 키워야 하나 생각했지만 고양이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더군요. 벌레 중에서도 특히 무서웠던 것이 말벌이었습니다. 여름에 처마 밑에 말벌집이 생긴 걸 발견했는데 제가 없앨 수가 없어서 119에 신고했어요. 소방서에서 와서 제거해 주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집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말벌한테 쏘이면 큰일이니까요. 또 거미도 집 안 곳곳에 나타났는데 크기가 정말 컸어요. 도시에서는 본 적 없는 큰 거미들이 나타나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소음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용할 줄 알았던 시골이 의외로 시끄러웠어요. 옆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새벽부터 경운기를 돌리는 소리가 엄청났습니다. 주말 아침에 좀 푹 자고 싶어도 새벽 5시부터 시끄러워서 잠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트랙터 소리, 경운기 소리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개를 몇 마리 키우는데 밤낮으로 지저대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골이니까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도시보다 더 시끄러운 것 같았어요. 도시에서는 차 소리는 있어도 규칙적이고 일정한데 여기서는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더 놀랐어요. 한 번은 새벽에 고라니들이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깬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 비명 같은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고라니였더라고요. 이런 불편함들이 쌓이면서 저와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 설렘과 기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고된 노동과 불편함의 연속이었어요. 건강해지려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우울해하기 시작했고 저도 점점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친구들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외로워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정하게 된 것은 2년차 겨울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의식을 잃은 거였습니다. 제가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오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 30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안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은 괜찮지만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40분 넘게 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만약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왔다면 어땠을까요? 골든타임을 놓쳤을 거예요. 그날 밤 병원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도시로 나가자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아내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기서 살려고 노력했던 건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쉽게 팔리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등록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지만 문의 전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도 가격을 깎아달라고만 하고 실제로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원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1년 넘게 매물로 나와 있다가 결국 매입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3억에 샀던 집을 2억 2천에 팔았어요. 8천만 원이나 손해를 본 거죠. 거기에 3년 동안 들인 수리비며 관리비며 난방비까지 생각하면 1억이 넘는 돈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봤지만 3년이라는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더 큰 손실이었죠. 집을 팔고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의 기대와 설렘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평생 궁금해했을 테니까요. 시도해 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떠난다고 하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비록 완전히 마을에 녹아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연이었으니까요. 옆집 할머니는 서운해하시면서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김치를 담가서 주시면서 서울 가서도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원주택보다 훨씬 좁지만 편안합니다.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 내면 청소도 해주고 제설도 해주고 모든 게 편합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처음에는 좁은 아파트가 답답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편했어요. 마당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풀을 뽑을 필요도 없고 집 수리 걱정도 없으니까요. 뭔가 고장나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골에서 살다 와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다시 자주 만나면서 아내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친구들과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하면서 웃음을 되찾았어요. 문화센터에도 등록해서 요가 강좌도 듣고 그림 그리기 강좌도 듣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한 달에 한두 번씩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래요. 병원도 가깝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혈압약 받으러 갈 때도 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갈 수 있다는 안심감이 있습니다. 아내도 당뇨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데 편하다고 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원 생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았어요. 텃밭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연의 순리를 배웠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육체 노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보람도 알게 되었고요. 하루 종일 마당 일을 하고 나서 느끼는 성취감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내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을 때의 그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리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마트도 가까워야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자기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 시골에서 사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평생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낭만적인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TV나 유튜브에서 보는 전원 생활은 아름다운 장면만 보여주지 힘든 부분은 보여주지 않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로 절대 성급하게 집을 사지 마시고 먼저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살아봐야 그곳이 나한테 맞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바로 사버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최소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임대로 살아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경험해 보세요. 계절마다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좋았던 집이 겨울에는 춥고 습할 수 있어요. 봄에는 괜찮았던 집이 장마철에는 습기로 고생할 수 있고요. 또 이웃 관계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임대로 살면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본 후에 정말 여기서 살겠다는 확신이 들 때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병원과의 거리를 꼭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한데 병원이 멀면 정말 불안합니다. 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최소한 30분 이내에 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20분 이내가 좋고요. 보건소만 있는 곳은 피하세요. 보건소는 간단한 진료만 가능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결국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도로 상태도 확인하세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산길이나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 한다면 겨울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밤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세요. 가로등이 없고 어두운 길은 위험합니다. 셋째로 교통편을 확인하세요. 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곳인지 대중교통이 있는지 꼭 알아보세요. 나이가 들면 운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운전할 수 있어도 70대, 80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버스가 있다면 몇 시간 간격으로 다니는지 막차는 몇 시인지 확인하세요. 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는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시골은 택시 자체가 없는 곳도 있어요. 있어도 불러서 오는데 1시간씩 걸리는 곳도 있고요. 요즘은 카카오 택시나 우버 같은 것도 있지만 시골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해요. 넷째로 이웃을 꼭 확인하세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웃이 안 맞으면 살기 힘듭니다. 계약하기 전에 여러 번 방문해서 동네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웃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여러 시간대에 방문해 보세요.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세요. 시간대에 따라 동네 분위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웃집과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너무 멀면 외롭고 불안할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아보세요. 어떤 마을은 외지인에게 개방적이지만 어떤 마을은 폐쇄적입니다. 다섯째로 집의 단열과 난방 시스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겨울 난방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단열이 잘 안 된 집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살기 힘듭니다. 창문이 이중창인지 벽에 단열재가 들어갔는지 바닥 난방이 제대로 되는지 다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겨울에 한번 방문해서 실제로 얼마나 추운지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난방 방식도 중요합니다. 기름 보일러인지 가스 보일러인지 전기 보일러인지에 따라 비용이 많이 달라요. 기름 보일러는 기름값이 비싸고 화목 보일러는 나무를 직접 해야 해서 힘듭니다. 가스가 들어오는 곳이라면 가스 보일러가 제일 좋은데 시골에는 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한 달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세요. 여섯째로 자신의 체력을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전원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육체 노동을 요구합니다. 마당 관리집, 수리 제설 작업 등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하고 체력이 좋지 않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체력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할 수 있어도 몇 년 후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관리 업체를 고용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어떤 것은 직접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일곱째로 문화생활을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화관, 공연장, 서점, 카페 같은 것들이 없어도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시골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도시 근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영화도 보고 책도 읽을 수 있지만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전시회나 공연은 인터넷으로 볼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은 괜찮아도 1년, 2년 지나면 그리워질 수 있어요. 여덟째로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만나기 어렵고 사람 만날 기회가 적은데 그래도 괜찮은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완전히 고립되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라면 괜찮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힘들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또 부부가 24시간 내내 함께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시골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아홉째로 인터넷과 통신 환경을 확인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휴대폰 신호는 잘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시골은 인터넷은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영상을 보기 힘든 곳도 있어요. 휴대폰 신호가 안 잡히는 곳도 있고요. 요즘은 재택근무나 온라인 회의도 많잖아요. 혹시 부수입을 위해 온라인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이 느리면 할 수 없어요. KT나 LG 같은 통신사에 문의해서 해당 지역의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광랜이 들어오는 곳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시골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도시 근교에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차로 30분 이내에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도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평소에는 시골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요즘은 도시 근교에도 좋은 전원주택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이웃 관계도 편하고 관리도 되고 좋습니다. 완전한 시골보다는 이런 곳이 은퇴자들에게는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집은 너무 크게 짓지 마세요.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부부 둘이서 살기에 적당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방 2개에 거실 주방 정도면 돼요. 너무 크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가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고 아담한 집이 노후에는 더 편합니다. 마당도 너무 넓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텃밭 정도가 좋습니다. 50평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 넓으면 관리하기 힘들어집니다. 잔디를 깔 거라면 인조 잔디를 고려해 보세요. 천연 잔디는 관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또는 마당 일부를 데크나 타일로 포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5년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계획하세요. 1년, 2년 만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계절을 몇 번 겪어봐야 그곳이 나한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1년은 신기하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2년째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3년째부터 정말 자신에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도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당한 선에서 투자하세요. 저희처럼 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전원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최소한 3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세요. 집을 크고 멋지게 지어봤자 팔 때는 제값을 받기 힘들어요. 전원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특히 너무 개성 있게 지으면 나중에 팔기 더 어렵습니다. 무난한 스타일로 짓는 것이 좋아요. 전원 생활은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여유로운 일상, 건강한 먹거리,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은 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죠. 아침에 새소리에 잠을 깨고 밤에 별을 보면서 잠드는 것,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편함과 어려움도 따릅니다. 낭만만 보고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끊임없는 노동이 있고 여유로운 일상 뒤에는 고립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희의 경험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조언입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전원 생활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한 시골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시 근교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원주택이 맞고 어떤 사람은 도시 아파트가 맞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했으니까요. 다만 우리에게는 도시가 더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도시 생활에 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시골집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마당에서 바라보던 하늘이 그립고 텃밭에서 키우던 상추가 그립고 새벽 새소리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억으로 간직하면 돼요. 주말에 가끔 시골 여행을 가면서 그 느낌을 되살리면 됩니다. 꼭 그곳에 살지 않아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행복한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은 포기할 수 없는지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전원 생활이든 도시 생활이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행복의 기본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전원 생활을 하시든 도시 생활을 하시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겁게 사세요. 은퇴 후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